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일을 겪은 지극히 평범한 30대 여성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마흔을 앞둔 어느 날 저는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남편을 죽인 살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글을 쓰는 지금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일이 잘 해결됐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정한 남자를 만났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여자가 어떻게 그 다정함의 밑바닥을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를 죄인으로 몰아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마지막엔 저와 함께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참으로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뭐 하나 눈에 띌 일도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인생의 굴곡 또한 그다지 크지 않았죠. 예전에는 따분하다고 느낄 일들도 지금은 아무 탈 없이 살아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로요. 그런 제 일상에서도 그나마 평범하지 않은 일이라면 바로 저희 아버지의 존재였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도 어머니를 통해서 전하실 만큼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이상형은 다정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딸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다곤 하지만 제게 아버지는 그다지 살갑지도 정겹지도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에게 남편이 될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친 어머니 보호자로 와서 며칠을 병실에 머물렀거든요. 밤낮 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간호사인 저에게도 어찌나 살갑게 굴던지요. 간호사님, 이거 요구르트 하나 드세요. 밤새 고생하시는데. 환자분 보호자님이 왜 저를 챙기세요? 어머니 잘 챙겨 드리세요. 우리 엄만 간호사님이 잘 봐주시니까 안심이죠. 이건 제 성의예요. 무뚝뚝한 집에서 자란 저에게 그런 다정함은 낯설면서도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저 간호사님, 이러면 실례인 거 아는데 연락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밥 한번 사고 싶어서요. 환자 보호자분한텐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환자 아니잖아요. 퇴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해요. 그 말이 어찌나 능청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 번호를 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늘 저를 다정하게 대해줬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대접은 처음이라 전 정신없이 빠져들었어요. 지원아, 오늘 손 많이 시렸지? 이거 내 주머니에 넣어놨더니 따뜻해. 연애 시절 그 사람은 이런 남자였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 병원 앞에 서서 캔커피를 두 손으로 데우고 있던 사람.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춥게 뭐하러 나왔어? 내 여자친구가 밤새 고생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전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무뚝뚝한 집에서 자란 저에게 그 다정함은 마치 늪 같았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제가 독감에 걸려 며칠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한 냄비를 끓여 들고 제 자취방까지 찾아왔어요. 이거 먹고 얼른 나아야지. 아픈 사람 혼자 두면 어떡해. 뭐하러 여기까지 와. 옮으면 어쩌려고. 옮으면 너랑 같이 앓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전 그 말에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도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크게 아파도 약 먹었냐 한마디가 전부인 분이셨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 사람의 살가움은 정말이지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이 온기 속에서 살 수 있겠다고 확신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온기가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지 반년쯤 됐을 때 양가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인사가 오가고 밥을 먹던 중에 시어머니들 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래, 그 사돈댁은 신혼집을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세요? 요즘 애들 집 없으면 결혼 못하잖아요. 저희야 형편되는 대로 보태줄 생각입니다. 아유, 형편되는 대로가 어딨어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남 부끄럽지 않게 해주셔야지. 솔직히 요즘같이 집값이 엄청난 시대에 남자 혼자 집 해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당연히 며느리도 그만큼 해와야지. 저희 아버지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처럼 이만한 신랑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신혼집은 우리 아들도 돈 낼 거지만 사돈댁에서 좀 넉넉하게 보태주시고 우리는 예단이나 그런 거 신경 써주면 되고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그 사람이 민망한 듯 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긴 뭘 나중에 해. 이런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안 그래요, 사돈? 그리고 우리 딸도 남동생이랑 사이가 참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모로. 그때 저는 옆에 앉은 시누이 될 사람이 눈에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뭔가를 뜯어내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드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은 제 눈치를 보며 연신 사과했어요. 지원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돈 얘기를 저렇게 대놓고 하셔. 내가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미안해. 아니야, 어른들 얘기신데 뭐. 아니긴. 나도 아까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 우리 엄마 저러는 거 나도 정말 싫어. 근데 지원아,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 난 너랑 우리 둘만 보고 살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랑은 별개야. 알았지? 응, 난 너만 믿어. 그래, 그 신혼집도 우리가 알아서 하자. 양가에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대출 좀 끼더라도 우리 둘 명의로 딱 하자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부모가 저러면 어떠냐, 이렇게 반듯한 사람만 믿으면 되지 싶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견례 그날 느꼈던 그 쎄한 느낌이 바로 제 인생을 뒤흔들 경고음이었는데 전 그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 경고음을 스스로 꺼버린 거였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서류 몇 장을 가져와서 그러더군요. 지원아, 우리 보험 하나 같이 들자. 종신보험. 보험? 갑자기 웬 보험이야? 처음엔 그 얘기가 썩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왠지 기분이 좀 별로였거든요. 사망보험을 들자는 걸로 들려서요. 하지만 남편이 가져온 보험을 설계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분이셨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뒷이야기를 더 들어준 거였어요. 아니었으면 바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거거든요. 우리 둘이 잘 살려고 그러지. 나중에 애 생기면 애도 지켜야 되고.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생각이 많은 남자야.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땐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크지 않은 돈이었고 저희 형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보험료는 제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해뒀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이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훗날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저희는 평범하고 무난한 부부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도 깨볶는 신혼이었죠. 신혼 2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랑 사업인지 뭔지를 벌이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 이번에 아는 형이랑 같이 사업 하나 해보려고. 잘만 되면 우리 금방 자리 잡아. 사업?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면 안 돼? 야,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아. 남자가 한번 크게 벌어봐야지. 나 믿어봐. 당신 호강시켜줄게. 저는 불안했지만 그 사람이 워낙 자신만만하게 말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게 얼마 못 가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한숨만 쉬었고 술 마시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도 술이야? 요즘 왜 이렇게 매일 마셔?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들 만나서 술 한 잔도 못해? 다 일 때문이야, 일. 그래도 몸 생각도 좀 해. 얼굴이 반쪽이 됐어. 됐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잔소리 좀 그만하고. 돈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뒷소습을 하느라 밤낮 없이 병원에서 일했어요. 다정하던 사람이 돈에 쪼들리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저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다 사업이 힘들어서 돈 때문에 지쳐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를 가져보자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생활비마저 부족해져 저는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밤 근무를 많이 넣고 주말에도 친정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느라 설마 그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여자로 채우고 있을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다툰 뒤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폰은 늘 뒤집어 놓거나 잠가뒀어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말투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었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어? 회사 사정이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연락 한 통은 해줄 수 있잖아. 당신 걱정돼서 잠도 못 잤어. 조심스러운 제 말투에도 남편은 짜증과 독설을 퍼붓기 바빴습니다. 좀! 마누라가 무슨 형사야?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보고가 아니라 걱정이라니까. 그놈의 걱정! 그거 걱정 아니고 감시야, 감시! 나 진짜 숨막혀 죽겠어.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등을 돌려 자버리더군요.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며 안아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가 전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어서요. 그 와중에 시댁도 저를 괴롭게 하는 원인 중 하나였어요. 하루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슬며시 다가와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서류 같은 거 미리미리 떼놓고 그런다더라. 인감증명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급할 때 편하대. 인감이요? 그런 걸 왜 미리... 그냥 두면 좋다니까 하는 소리지. 나중에 내가 은행 갈 때 같이 가서 하나 떼자. 어른이 챙겨주는 거야. 그때는 그저 며느리 챙겨주시는 정 많은 시어머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저를 통째로 삼키려는 덫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웃어 넘기려는 제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지원아, 요즘 대출은 이자도 싸다던데 너처럼 신용등급 좋으면 대출 이자도 싸지. 대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받아본 적 있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의 신용과 경제 상태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물론 어른이 걱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왠지 모르게 결혼 전 돈에 대해 예민하게 굴었던 시어머니가 생각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너무 순진해서 실제 시어머니가 무엇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이미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신경을 시대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또 회식이라며 늦는다던 저녁,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남편 회사에서부터 그 뒤를 쫓았죠. 근래 너무 차가워진 남편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거든요. 그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고 확신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는 낯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멈췄고 어떤 여자가 반갑게 뛰어나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남편 바로 옆에 렌터카를 주차시켰습니다. 그리고 차 창문을 살짝 내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잘 어울리더군요. 자기야, 오늘은 안 늦었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 부인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 회식이라 그랬지.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원래 좀 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면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참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과 끝을 볼 때 보더라도 내가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요. 며칠을 벼르다가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온 밤에 그 사진들을 식탁 위에 쫙 펼쳐놨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남편은 사진을 힐끗 보더니 놀랍게도 피식 웃었습니다. 뭐긴 뭐야. 걸렸네. 걸렸네? 지금 그게 바람핀 사람이 할 소리야? 그럼 어쩌라고. 뭐 무릎이라도 꿇을까? 너랑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재미?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난 혼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당신 사업으로 힘든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야? 이게 할 행동이냐고? 거봐, 또 그 소리. 너 그거 알아? 너 집에 들어오면 맨날 병원 소독약 냄새,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서 인상이나 쓰고 게다가 매번 생활비 된다고 생색내는데 네가 그럴수록 내가 기분 더러운 건 모르지? 전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 얼굴이 왜 피곤에 찌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누가 생색을 냈어?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안 줘도 알아서 다 해결하고. 아이고 또 시작이다. 됐고.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만 좀 하자. 그리고 넌 이미 표정으로 생색 냈어. 매번 그 힘들어 죽겠다는 그 표정으로. 누구나 안 힘든 줄 알아? 너 혼자 좀 그딴 얼굴 하면서 사람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만? 이 인간이 진짜. 너 지금 잘못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날 오기로 약속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우르르 들어온 거였죠. 전 오히려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 집 어른들이라면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부부싸움을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하고 너 남편한테 이렇게 대드는 법이 어딨어? 어머님, 이 사람 바람 피웠어요. 여기 증거사진 다 있어요. 좀 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가 조용히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슬쩍 보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도로 밀어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한눈도 팔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갖고 집안 뒤집어질 듯이 이 난리를 쳐? 넌 얼마나 잘했길래? 네가 좀 잘 살았어 봐라. 우리 아들이 그럼 이렇게 사업 때문에 곤란했겠니? 딴 여자한테 한눈 팔았겠어? 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바람 피운 건 저 사람이잖아요. 네가 남편 길을 살려줬어? 아침엔 밥은 제때 차려줬냐고? 남자가 집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어요. 올케, 솔직히 말해서 올케도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잖아. 우리 준호 정도면 어디 가서 안 꿀리는 신랑감인데 감사할 줄을 몰라.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식구들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군요. 봤지? 우리 엄마도 누나도 다 저러잖아. 너 같은 여자랑 누가 붙어 살고 싶겠냐? 너 같은 여자? 5년을 같이 산 마누라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쓰레기? 그래, 쓰레기다. 근데 그 쓰레기랑 사느라 네 인생 5년 날린 건 네 팔자고. 솔직히 나 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야,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 뭐? 그 여자가 너보다 100배 나. 애교도 있고 나 힘들다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너처럼 사람 피곤하게는 안 해. 그 말을 온 식구가 들었는데도 아무도 남편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이렇게 거들었어요. 들었지? 네가 오죽 못했으면 남편이 저런 소리를 하겠니?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동네가 떠나가도록 난리야?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그 순간 몸속에서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온 식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그럼 죽어버려. 너 같은 인간은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아니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사는 꼴 보느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집안은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년이 사람 잡네 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누이는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별거에 들어갔죠. 그땐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제 발목을 그렇게 붙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별거 한 달, 전 겨우 하루하루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과하면 받아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부짖는 소리가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준호가 죽었어.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죽어요? 몰라. 우리가 발견했어.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오긴 하라고 이 나쁜 년아.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미 사망 확인을 마친 남편은 곧바로 같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어요. 제가 그 사람의 사인을 들은 건 의사한테서도 경찰한테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의 입을 통해서였죠. 사고사란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애가 사고로 죽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눈빛이 확 바뀌더니 그대로 달려들었어요. 이년아, 내 아들 살려내 이 망할 년! 네가 죽였지? 네가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잖아! 온 식구가 다 들었어! 네가 죽여버리겠다고 했잖아! 너 그래놓고 우리 아들 진짜로 죽이려고 일 꾸민 거 아니야?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 했어? 빨리 바른 대로 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뺨이 획 돌아갔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했어요. 시누이가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재수없는 년! 시집와서 우리 준호 잡아먹은 년!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들어와? 놔주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놓으라고요. 뭐? 아무 짓도 안 해? 남편 죽으라고 악을 쓴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뻔뻔한 년이 어디서... 조문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너무 무섭고 또 한편으론 정말 제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죽은 건가 싶어서 전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해요, 죄송해요 소리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람들인데 저를 때리며 악을 쓰는 그 눈빛 어디에도 진짜 슬픔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두들겨 맞는 도중에 제 전화로 연락이 계속 오더군요. 겨우 그 사람들 손에서 풀려난 직후 화장실로 가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이나. 저희 부부 보험을 처음 설계해준 보험 설계사로 그 뒤에는 저희 부모님 보험 설계를 부탁드리며 저와는 언니 동생하며 지내던 분이었어요. 지원씨, 나 정말 이런 얘기해도 되나 고민하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언니? 지원씨 시댁에서요. 우리 회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을요. 시댁에서요? 뭐 때문에요? 남편분 사망보험금 그거 자기들이 받아야 한다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고 진상을 부리던지 우리 직원들이 아주 진땀을 뺐어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보험금이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원 씨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 같지가 않았어요.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들 같더라고. 설계사 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닌데 지원 씨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전화해서는 아들 죽은 게 며느리 탓이라고, 며느리가 분명히 뒤로 뭔 짓 해서 죽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말을 보험사에 하셨다고요? 응. 그러면서 그 보험금 자기들이 받아야 한다고. 며느린 자격이 없다고 아주 몇 번을 전화해서 우기시는 거예요. 나중엔 담당자 바꾸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다 떨렸습니다. 순간 그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게 아닐까 하고. 언니, 그럼 지금 그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데요? 어머, 기억 안 나요? 지원 씨 본인이잖아. 남편분이랑 둘이 처음 가입할 때 딱 그렇게 정했다고 했잖아. 서로 수익자는 배우자로 하자고. 기억 안 나는 거야? 제가 수익자라고요? 바뀐 적 없어요? 전 남편이 바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도 여태껏 잊고 있었지만요. 보험 넣을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서로가 죽으면 부모님들보다는 자식이랑 배우자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했는데 남편이 잊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제가 보험 관리를 하다 보니 돈 나가는 것도 몰라서 그냥 놔둔 모양이었죠. 솔직히 지금처럼 관계가 최악일 때 그 보험은 해지됐거나 수익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지 않은 걸 보면 잊어버린 거겠죠? 그럼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하다 싶었던 거예요. 수익자는 며느리인데 시댁에서 왜 저렇게 난리를 치나 하고. 지원씨,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조심해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모든 걸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자책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에서 서늘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날 진실을 제 손으로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남편을 발견해 이송했던 119 구급대원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규정 때문에 말을 아꼈어요. 보호자분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려요. 전 아내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야겠어요. 시댁 어른들한테 못 들으셨어요? 전 그냥 사고로 집에서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그분은 잠시 절 물끄러미 보더니 안타깝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고라기엔 일단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셨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뇨?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고 시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건
이 부인께서는 그분 사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부인 탓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고사도 아니고 심장마비인데다가 그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도착했을 땐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많이 놀라신 상태였고요. 그 집도 남편분 댁이 아닌 걸로 아는데 그 같이 있던 여자가 신고를 했어요? 처음 신고는 그분이 하셨는데 저희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댁 어른들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을 막 밀어내면서 이런 얘기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자다가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요? 네. 솔직히 저도 그때 좀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슬퍼하기보다 그걸 어떻게 덮을지부터 의논하시는 게 좀...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쓰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인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심장이 갑자기 멎은 거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 말씀을요. 부디 마음 단단히 드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중에 검안서와 수사 기록을 통해 저는 모든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의 집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심장마비로 죽었던 겁니다. 남편의 죽음은 남보기에 더없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었고 시댁은 그걸 감추려고 저에게는 그냥 사고사라고만 전한 채 오히려 저를 남편 잡아먹은 죄인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제 죄책감이 거친 자리를 이번엔 서늘한 분노가 채웠습니다. 죄책감을 벗어던지자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돈을 밝히던 모습, 그리고 제게 대출과 신용에 대해 묻던 모습까지. 저는 혹시나 하며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나간 대출이 있는지 신용조회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님, 여기 명의로 나간 대출이 3건 있으시네요. 총 1억 2천만 원 정도요. 네? 전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감증명서랑 신분증 사본으로 접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저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요즘 인감 이런 거 하나 떼놔야 편하다더라 하며 제게 서류를 구비해 놓길 바랬었거든요. 제가 없을 때 와서 그걸 가져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도 제가 모르는 빚이 여기저기 잔뜩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에게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그 대출들 언제 어디서 받은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작년 3월에 한 건, 작년 9월에 한 건, 그리고 재작년에 한 건이네요. 전부 다른 지점에서 접수됐고요. 제가 그 지점들에 간 적이 없는데요. 전 이 근처 지점만 쓰거든요. 그럼 혹시 대리인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어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본인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혹시 그 위임장에 서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는데 거기 적힌 제 이름 석자는 제 글씨와 아주 비슷했지만 당연히 틀린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 글씨가 아니에요. 누가 제 이름을 위조한 거예요. 그러시면 이야기가 좀 곤란해지네요. 명의도용이면 바로 신고하셔야...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명절마다 인감 얘기를 꺼내던 시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변호사인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서류를 다 들고 갔습니다. 정인아, 이것 좀 봐줘. 나 진짜 미치겠어. 야, 이거 지원아, 이거 네가 받은 대출 아닌 거 맞지? 당연하지. 나 이런 거 받은 적도 없어. 이거 명의도용이야. 인감이랑 신분증 도용해서 누가 대출 받은 거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야, 이 정도면 진짜 작정하고 뜯어먹은 거야. 며느리 명의로 1억 2천, 아들 명의로도 이것저것 해서 한 2억은 되겠는데? 2억? 그렇게나 많아? 응.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사람들 너희 부부가 이 돈 다 갚을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아들이잖아.
능력은 무슨, 그 사람 되지도 않는 사업에 손대서 진 빚 갚느라 우리 통장 다 비어있어. 나 그거 메꾸느라 밤낮 없이 일했다고. 그러니까 시댁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냥 겉만 보고 얘네 재산 좀 있겠다 하는 거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정인아, 그럼 이 사람들이 아들 재산 욕심내서 상속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빚까지 다 떠안는 거지. 상속이라는 게 좋은 것만 골라받는 게 아니거든. 재산이랑 빚이 세트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재산 받겠다고 나서면 그 빚까지 다 자기들이 뒤집어 쓴다는 거지?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찾아왔죠. 제가 뭔가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걸 눈치챘는지 얼마 뒤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거든요.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탁소리 나게 내려놨어요. 이거 도장 찍어. 남편 보험금이고 재산이고 넌 일절 손 안 대겠다는 각서야. 제가 이걸 왜 써요? 왜긴 왜야. 네가 우리 아들 죽였잖아. 네 입으로 죽으라고 했잖아. 네가 죽이겠다고도 했고 당연히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지.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남편의 진짜 사인을 안다는 걸 모르고 있더군요. 시누이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거들었습니다. 옳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이거 안 찍으면 우리가 경찰서 가서 다 불 거야. 온 식구가 증인인데 살인교사로 콩밥 먹고 싶어? 간호사 자격증도 다 날아가고 아주 인생 종치는 거야. 살인교사요? 그래, 네가 죽으라고 했고 진짜로 죽었잖아.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판사도 다 우리 편일걸? 전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겁에 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서워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거봐, 이제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그래, 잘 생각해. 한 달 안에 도장 안 찍으면 그날로 경찰서 간다. 알았어? 네, 알겠어요. 식구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전 주머니 속에 켜뒀던 녹음기를 조용히 껐습니다. 방금 그 대화, 살인교사로 협박하는 그 목소리들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척 떨던 손이 문이 닫히는 순간 아주 차갑게 식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흩어져 있던 무기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장례식장 몰매 장면을 본 조문객들의 증언, 각서를 강요하며 협박하던 녹음, 명의도용 대출 서류,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대한 검안서까지요. 자, 정리하자. 첫째, 넌 상속을 포기해. 그럼 남편이 진 빚, 그러니까 시댁이 만든 그 빚을 네가 안 갚아도 돼. 근데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게 핵심이야. 지정된 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네 고유재산이야. 쉽게 말해서 상속을 포기하든 말든 그 돈은 그냥 처음부터 네 돈이라는 거야. 그럼 빚은 안 갚고 보험금은 받는다는 거네? 바로 그거야. 그 다음엔 네 명의도용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랑 형사 고소를 같이 걸어서 아예 없던 걸로 만들자. 인감도용은 명백한 범죄니까 이건 이겨. 그리고 시노이랑 시부모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 그럼 각각 따로 처리하는 거야. 덫을 2개 놓자. 근데 정인아,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시노이랑 시부모랑 같이 몰려오면 어떡해?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나 혼자 감당이 안 될 텐데. 그건 걱정 마.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서로 못 믿어. 각자 자기가 더 많이 챙기려고 하거든. 특히 시누이는 돈이 급하니까 분명히 혼자 먼저 움직일 거야. 어떻게 알아? 돈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 남 손에 돈 들어가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2개로 나눠 놓으면 알아서 따로따로 걸려들 거야. 그럼 시누이가 먼저 오게 만들려면? 간단해. 네가 각서 쓸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만 슬쩍 흘려.
그럼 서로 먼저 도장 받겠다고 눈에 불을 켤걸? 제일 급한 사람이 제일 먼저 튀어나올 거야. 저는 정인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친구가 왜 잘나가는 변호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원아, 하나만 명심해. 그날 절대 먼저 손대지 마.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짓을 당해도 넌 가만히 있어야 돼. 상대가 먼저 손을 대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겨. 걱정하지 마. 절대로 책 잡힐 일 만들 일 없을 거야. 그런 인간들은 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거든. 그래, 그거야. 5년 동안 당한 거 이제 한 번에 다 돌려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겁먹고 맞고만 있던 오지원은 없었습니다. 전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한 달 넘는 시간을 버텼어요. 이미 남편의 죽음 이후 3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말대로 돈에 가장 급하고 성질이 제일 급했던 신우이가 먼저 걸려들었습니다. 각서를 받아내겠다며 신우이는 다른 식구들 몰래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카메라를 켜두고 친구 정인이와 증인이 되어줄 옆집 아주머니를 안방에 대기시켜놨죠. 자, 좋게 끝내자. 여기 도장 찍어. 안 그럼 우리가 진짜 너 살인죄로 신고할 거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설사 네가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만들어서라도 너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 형님, 저 그거 못 찍어요.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네가 우리 준호 잡아먹어 놓고 잘못이 없어? 그 사람 상간녀 집에서 술 취해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거 형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삽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다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형님들이 그 창피한 걸 감추려고 절 살인자로 뒤집어 씌운 것까지 전부 다요. 인연이 어디서 헛소리래. 헛소리인지 아닌지 경찰서 가서 얘기해 볼까요? 저 보험금 노리고 저한테 각서 강요한 거, 살인자로 몰겠다고 협박한 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신우이는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손을 번쩍 지켜들더니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인연이 진짜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너 오늘 나한테 맞아 죽어봐라! 그 손이 제 뺨이 닿기 직전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인이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든 채 걸어 나왔어요. 거기까지. 방금 그거 다 찍혔습니다. 뭐야 너희? 손찌검 미수에 각서 강요에 살인자로 몰아서 협박까지 아주 세트로 다 담겼네요. 특수폭행, 강요, 공갈까지 골고루예요 형님. 옆에서 옆집 아주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요. 이 아가씨가 저 사람 때리려고 손 올리는 거. 증인 서달라면 얼마든지 서줄게. 이게 무슨... 너희 지금 나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정인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함정이 아니라 형님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자, 경찰 부르겠습니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 실려가면서도 이 나쁜 년들 두고 봐! 하고 악을 쓰던 그 얼굴을 전 아주 오래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부모 차례였습니다. 신우이가 잡혀갔다는 것도 아직 모르는 두 사람에게 전 일부러 먼저 연락을 넣었어요. 어머니, 저 각서 쓸게요. 다 포기할게요. 대신 조용한 데서 만나요. 사람들 없는 데서요. 아이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어디로 가면 되니? 제가 오라고 한 곳은 사실 정인이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각서를 쓰려면 법적으로 증명된 곳에서 써야지. 어머니, 그 전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 명의로 나간 대출 1억 2천만 원, 그거 어머니가 받으신 거 맞죠? 시어머니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 생사람 잡네. 인감증명서요. 명절 때마다 인감 하나 미리 떼놓으면 편하다더라 하면서 저희 집에 하나 놔두라고 하셨잖아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말대로 했고요. 그걸로 훔친 거죠?
은행 3군데서 대출 받으신 거, 서류에 어머니 필적까지 다 남아 있어요. 인연이 어디서 없는 소리를 지어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저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대출 신청서, 인감 도용된 위임장,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계좌 내역까지 전부요.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좀 빌려 쓴 거 갖고 유세를 떠내? 어차피 다 한 식구 돈이지? 시어른 봉양하는 것도 며느리 일 아니야? 시어른 봉양이라니. 그럼 저한테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남편 명의로 나간 빚도 어머니가 아들 사인 위조해서 만드신 거던데 그것도 한 식구라서 그러셨어요? 아들 명의는 아들이 썼겠지. 필적 감정까지 다 받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명의로 그런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들 이름으로 돈 빌려서 다 쓰고 갚는 건 나 몰라라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하더니 이내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좀 썼다. 그게 어때서? 어차피 다 우리 아들 돈이고 이제 아들 죽었으니 그 재산 다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네가 상속 포기하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재산 몽땅 우리 거라고. 넌 한 푼도 못 가져가, 이 살인자녀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요. 저는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사망보험금도 사망상속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더 상속 포기 못한다며 시댁 사람들 시간을 질질 끌도록 만든 것도 있어요. 사실 이미 저는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빚뿐인 남편 재산 뭐하러 제가 가져가나요? 그런데 저 대신 가져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제가 양보한 거죠. 그 사람들 모르도록. 법에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승인, 포기, 한정 승인 같은 걸 결정해야 해요. 이때 아무 조치 안 하면 단순 승인이 되거든요. 게다가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배우자인 저였죠. 제가 이미 상속을 포기했으니 남편의 빚은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야 하는 거였어요. 3개월간 제가 질질 끌었거든요. 상속 포기 못한다고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이 떡이 먹기 좋은 떡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남편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제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런데 어머님, 그 사람 재산이 뭔진 아세요? 뭐긴 뭐야, 집이고 예금이고 보험금, 그것들 재산이 아니라 빚이에요. 그것도 산더미같이요. 어머니가 아들 이름으로 만든 그 빚까지 전부요. 저희 부부 그 사람 빚 갚느라 살림이 진작에 거덜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요, 그 빚이 전부 다음 순위인 어머님 아버님한테 넘어가요. 재산인 줄 알고 냉큼 받으시면 그 빚까지 몽땅 두 분이 떠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도 제가 상속 포기하는 게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노리던 그 사람 사망보험금 5억 왜 못 받는지 아세요? 뭐? 저희 결혼하자마자 보험 될 때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아예 서로 배우자 이름으로 딱 정해놨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누가 우리 돈을 노려도 못 가져가게 해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어머님 같은 사람들 두고 한 말이었나 봐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딱 하나 잘한 일이 하필 어머니한테서 절 지켜줄 줄은 몰랐네요. 인연이?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보험금 5억은 상속이랑 아무 상관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이에요. 어머니가 절 아무리 살인자로 몰아도 절대 못 가져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축일년, 네가 감히! 바로 그 순간
옆방 문이 열리고 정인이와 함께 사무장 그리고 사무실 직원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인이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거기까지 하시죠. 방금 명의도용 인정하신 거, 아들 사인 위조 인정하신 거, 며느리분한테 폭행하려고 달려드신 거 전부 녹음되고 촬영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예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어머님 아버님, 아드님 며느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자, 이제 저희랑 아주 긴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각서에 도장을 받으러 온 2사람은 그 각서 쓰려고 온 자리에서 도리어 자기들의 자백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보험금 그거 진짜로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그렇게 물으니 변호사가 웃으며 답해줬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된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라 상속에선 제외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부모는 아들 재산이 굴러들어올 줄 알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잖아요. 정말로 자신들이 물려받은 게 남편 재산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산더미 같은 빚이었다는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더군요. 자기가 판 함정이 자기가 빠진 거죠. 지원아, 아니 얘야, 우리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한 식구였잖니. 우리 좀 도와다오. 이 빚 좀 어떻게... 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인자라면서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청하세요? 세상에 멀쩡하고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저 이제 그댁 며느리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르신 같네요. 전 그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뿌린 대로 거두세요.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몰매 맞고 살인자로 낙인 찍힐 뻔했는데 가해자를 돕겠어요?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저한테 도와달라 소리하지 마시고 제 근처에 오지도 마세요. 당신네들하고 엮이기 싫으니까. 이제와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들 제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엮인 사이인데 몰매를 맞도록 만들고 살인자라며 저를 몰고 가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한 인간들에게는 매가 약인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법적인 일들이 착착 진행되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동네 미용실 원장님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지원씨,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즘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무슨 소문이요? 그 왜 지원씨 남편분 돌아가신 거 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온 동네가 다 알아버렸어.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났던 그 여자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것도 밀회 중에 술에 취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걸요. 그 여자는 그걸 부끄러워하긴커녕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 여자가 그러더래. 내가 뭘 잘못했냐, 자기가 좋다고 온 건데 하면서 아주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다들 혀를 차면서 조강지 쳐두고 딴 여자한테 정신 팔더니 천벌받은 거라고. 그렇게 착한 색시 고생시키더니 꼴 좋다고 시댁도 아주 낯을 못 들고 다닌대. 어디 가서 아들 얘기도 못 꺼낸다더라고. 원장님은 가위질을 멈추고 거울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지원씨, 그 시어머니 되는 분 얼마 전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더라고. 아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며느리한테 누명까지 씌웠다면서. 그 얘기도 소문이 났어요? 났지 났어.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 다들 그러더라. 그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속을 썩였겠냐고. 며느리 붙잡고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살인자로 몰았다니 사람이 그럼 못 쓴다고. 그래서 그 집 식구들 요즘 동네 마트도 멀리 있는 데로 다닌대. 여기서 마주치는 게 창피해서. 아이고, 인과응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억울함만 풀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럼 지원 씨가 뭘 바랬겠어. 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판 무덤이지. 지원 씨는 그냥 진실만 밝힌 거잖아. 머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에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정말 그런가 봅니다. 다정함으로 저를 얻고 배신으로 저를 버린 그 사람도, 남의 아들 돈을 탐내 며느리를 살인자로 몬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 손으로 거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씁쓸함을 뒤로하고 이제 정말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뒤의 일들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특수폭행과 공갈, 강요로 처벌받았고 시부모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그리고 저를 살인자로 허위 신고하려 한 무고까지 줄줄이 엮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은 명의 도용이 확실했기에 법적으로 전부 없던 일이 되었어요. 갚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사망보험금 5억은 시댁의 무고성 신고 때문에 잠시 지급이 보류됐다가 제 무혐의가 확정된 뒤에 온전히 제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들어든 보험자 수익자를 변경했어요. 일단 부모님 이름으로 해놨고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수익자를 옮길 생각이에요.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사망보험금 5억을 위자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험금 수령하고 며칠 뒤에 남편 상간녀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돈 저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당신이랑 이혼하고 저랑 재혼할 생각이었는데. 그러게요. 그럼 그 사람 죽을 당시에 당신이 부인이지 그러셨어요? 이혼한 뒤에 연애하고 만나고 사귀었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겠어요? 앞뒤 절차 다 무시하고 유부남 꼬셔서 결혼까지 해볼 생각이었나 본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것도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다음엔 유부남 꼬시지 말고 이혼시키고 사귀세요. 그럼 되겠죠? 그 상간녀도 결국 살던 월세방에서 쫓겨났다더라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으로 불륜 저지르다가 사람까지 죽어나갔다니 학을 떼며 계약 연장 없이 바로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보고 있으니 웃겼어요. 불륜을 저지를 때는 이런 일 생각도 안 했나 봅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그 돈으로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하나 얻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남편도 시댁도 이제는 저와 아무 관련 없으니 속이 편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도의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니 슬픈 마음도 그리 크지 않더군요. 세상에는 사랑을 미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부디 여러분은 누구의 다정한 말보다 스스로를 먼저 믿고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